자, 이거는 이제 그 2020년도하고 2035년도에 천안시 이제 도시공간 구조의 중심지책입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뭘 해놨냐면 중심지체가 하나의 도심에 11개의 지역 중심, 그 다음에 4개의 생활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5년도에는 하나의 도심에다가 2개의 부도심, 그 다음에 3개의 지역 중심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개의 지역 중심에서 2개의 부도심으로 위기가 상승한 지역이 2035년도에까지 천안시의 개발을 주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니까 성완하고 직산, 그 다음에 목천하고 병천이 부도심으로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도심에서. 그러면 2035년도에는 어디가 가장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느냐? 성완 직산 지역과 목천하고 병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개의 이제 부도심이 있으니까 이 부도심으로 성격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들을 한번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성완하고 직산이네요. 그리고 이제 입장선거, 정용, 풍세, 광덕을 이제 3지역 중심으로 하고 목천하고 병천을 이 부도심을 했는데 기존에는 11개의 지역 단위 규모가 굉장히 작죠. 범위가 규모가 작은데 새롭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개를 합쳤어요. 근접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완과 직산이 2개의 이제 지역 중심인데 이것을 하나의 부도심으로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부도심을 만들고 목천하고 병천도 마찬가지로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부도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부도심을 선격한 이유가 종축장 이전 부지 여기에 있는 종축장 부전 위주로 활용해서 첨단 산업단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도심을 설정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광역화를 시킨 거죠. 범위를 광역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2035년도에 천안시의 개발에 가장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은 이 지역이라는 거죠. 이 지역도 이제 같이 한번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의 포인트는 성완하고 직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삼으시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생활권에 따른 이제 개발 방향인데 여기 이제 원도심이니까 도시재생 여기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종축장 이전 부지 성완 직산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업축이 이렇게 이제 벨트가 연결이 되면서 이쪽으로 산업축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모든 산업이 이제 발전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투자의 포인트는 이쪽 지역이 향후에 천안 지역에서의 가장 핫한 지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인구 배분 계획을 볼게요. 여기가 이제 생활권은 4개의 생활권을 했는데 중심 생활권은 이제 도심, 북부 생활권, 동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보통 이제 5개의 생활권을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가 규모가 있는 데는 중심 생활권, 동부 생활권, 서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뭐 북부 생활권, 동서남북 중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서부 생활권이었고 북부 생활권, 동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권 중에서 북부 생활권을 보니까 2017년도의 인구가 이거밖에 안 돼요. 8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35년도의 계획 인구가 22만 8,400명입니다. 얼마만큼 불어나죠? 22만, 10만 명, 한 14만 명 정도가 이제 불어나네요. 14만 명 정도가 이게 불어난다는 의미는 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하나 이쪽에 새롭게 이제 형성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인구의 비중도 전체 구성비 대비 13%를 차지했는데 북부 생활권이 2035년도에 오면 26%나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성비 대비 13%나 늘어난 거예요. 인구의 규모는 뭐 10만 명 이상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쪽 지역이 북부생활권의 그쯤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 부도시민, 성완, 직산이란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향후에 가장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천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부도심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토지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용도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개발지, 그 다음에 개발 억제지, 개발 불능지, 개발 가능지. 물론 이제 투자는 여기를 해야 되겠죠. 개발 가능지에 해야 되겠죠. 개발 가능지. 기개발지하고 개발 억제지, 개발 불능지를 제외한 지역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개발 억제지를 한번 볼까요? 생산 녹지를 개발 억제지로 물려놓고 보전, 자연환경 보전, 공원, 농업진흥 이러한 즉 문화재, 상수원, 야생동물, 토지 적성평가, 나다등급 이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개발 억제를 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투자의 대상에서 배제를 해야 되겠죠. 특히 뭐 문화재 보호구역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불능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착각하기 쉬운 부분들이 이제 개발 불능지인데 어떤 특정 지역의 토지를 사서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도로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산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표고라는 부분도 있어요. 높이, 그다음에 경사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지역에는 표고의 높이가 80m 이하여야 된다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이제 150m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표고가. 그리고 이제 경사도도 15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산지 개발할 때 법률에는 25도 이하로 경사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각 지자체의 조례로서 다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평평한 지역이 많은 서해안 지역, 예를 들면 평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용인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은 전반적으로 지형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구릉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원주라든지 뭐 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전부 대부분이 산악지형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15도로 해놨는데 여기도 같이 15도로 원주나 이런 데 15도 해놓으면 개발할 땅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형적인 특징을 해서 뭐 원주 같은 경우는 21도를 한다든지 23도를 한다든지 법률적 규정은 25도를 넘어서 없겠죠. 없지만 21도나 거의 이 근접치에 가까운 형태로 경사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제 경사도가 높다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지 개발 안 되고, 그다음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니까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비오토프 1등급 지도의 1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시설 뭐 토지적 성평가에 가등급 받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태를 보존을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것보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규제가 강하다고 하는 이러한 요소보다도 더 강한 규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토지를 사실 때는 개발 가능지에 있는지, 개발 불능지에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 억제지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북부생활권이죠. 북부생활권을 보면은 토지의 용지를 보면 기개발지가 있고 불능지가 있고 개발 억제지, 개발 가능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가능지가 60일,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억제지가 52. 이 보시면은 개발 가능지가 굉장히 많이 배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동부생활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부생활권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북부생활권이에요.
이 부도심이 여기 하나 더 가야 되겠죠. 개발 가능기 풍부니까 여기도 부도심 하나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심에 두 개를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구 배분을 해놨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러면 보시면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개발 가능지다라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의 분포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북부생활권 지역은 이런 부분들 이제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 이렇게 있죠. 빨간색이. 여기는 이제 도심이니까 다 기개발지고 동부생활권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했습니다. 근데 동부생활권도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풍부하게 개발 가능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북부생활권도 이렇게 풍부하게 개발 가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 두 지역에 하나씩 부도심 지역을 설정하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지로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개발 가능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동부 생활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 개발 가능지가 풍부한 이쪽 지역, 이 안쪽은 이제 개발 가치가 떨어진다. 같은 개발 가능지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 보시면 이제 개발 가능지가 이렇게 풍부가 되어 있고, 이러한 분들 풍부가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이 풍부가 되어 있죠. 풍부하게 되어 있는, 이런 풍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 이제 향후에 개발의 거점화가 되면서,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산업용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공업용지가 여기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그래서 북부 지역은 이제 산업 중심으로 이제 개발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그리고 이제 이 산업용지가 이제 굉장히 적은데, 이쪽에도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면, 인구 증가 대비해서, 이쪽에 이제 산업용지의 배분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자, 기반 시설에 관한 부분들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반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교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통의 결제지가 이제 투자의 중심이 됩니다. 뭐 IC, 역세권 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차로 이 부분들이 이제 투자의 이제 거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별 집행 계획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북부 생활권이죠. 성완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직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 목천하고 병천을 부도심을 선정한 이유가 있네. 딱 보니까 이게 뭐죠? 교통의 결제지에 있죠. 공주 그죠? 천안강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국도 34호선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지점. 그다음에 이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결제지 목천 병천이 이제 입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거점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여기를 하든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이제 국도라든지 뭐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교통망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망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중인지 설계 중인지 아니면 사업이 추진 중인지 그다음에 사업의 추진 수립 근거는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확장되는 건지 개량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이 전체 교통망 구조를 이제 살펴보고 그 교통망이 어느 시점에 개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교통망이 그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죠? IC하고 제시, 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네요. 6번, 5번, 1번 이런 부분들 계획도로가 이제 제한 부분들 요게 이제 IC하고 제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지역, 이런 지역. 그래서 이제 지역을 설정할 때 북부 지역의 교통의 결절지, 개발 가능지가 많은 지역, 개발의 투자 지역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가능지하고 산업단지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지역에서의 이제 가격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비시가화 지역, 비시가화 지역이라고 하면 시가화 지역과 이제 비시가화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가화는 이제 개발된 곳, 그다음에 용도적으로 따지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이제 녹지지역은 개발 안 됐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시가화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시가화 지역의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시가화 지역이 녹지 지역도 비시가화 지역이니까 녹지 지역에도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그 개발 수요가 많아 가지고 난개발이 예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뭐 지나치게 오른다든지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건수 그다음에 1년 내에 최근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다든지 이런 지역은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제 단계화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열거한 것 외에는 다른 건 할 수가 있어요. 열거한 것만 이제 못하는 거고. 그러면 계획 관리 지역에는 공장도 지을 수가 있고 주택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텔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쪽 지역에 이제 주변 산단이라든지 교통망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공장 짓고 공장 가운데 또 모텔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체계적인 개발이 아니죠.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쪽은 공장존, 이쪽은 뭐 주거존,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걸린 상업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섹터를 정해주고 이 주거 지역에는 주거 단지만 주택만 짓고 이 산업 용지에는 산업 단지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것이 이제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를 해제가 되겠죠. 그러면 해제가 되면은 이 성장관리 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지역도 투자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성장관리 계획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쭉 살펴봤어요. 이게 도시 공간 구조도 살펴봤고, 생활권 배분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량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천안 지역에 이제 2035년도에 까지 투자를 한다면, 성안, 직선, 이 지역이 이제 부도심 지역이면서 산업의 거점이 되면서 개발 가능지도 많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인구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도에서 천안시의 발전을 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은 이쪽이다. 병천 지역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